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38년 동안 보병 장교로 복무를 했고 지휘관 생활을 전투부대에서 다 했습니다. 마지막 지휘관 생활은 대한민국 특전사령부에서 특전사령관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실제로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북한의 핵 위협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핵무기가 다양합니다, 우선. 그래서 미사일만 보더라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거리별로도 그 미사일이 다양하게 있고 또 탄도탄뿐만 아니라 즉 탄도 곡선을 그리는 이러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 속도는 좀 느리지만 비행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격추하기가 더 어려운 형태의 그런 크루즈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그 미사일을 또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 미사일들은 대부분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움직이면서 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게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체 연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엔진이 고체 연료에 의해서 이제 발사된다는 건데 고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의 차이는 액체 연료는 발사하기 직전에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입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주입하고 있는 거를 미리 발견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데 고체 연료는 그냥 엔진에다가 고체 연료를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고체 연료에다가 이동식 발사대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기습적인 사격을 가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사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땅에서만 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수함 발사 미사일들을 이미 개발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북쪽에서 남쪽뿐만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에서 심지어는 남쪽에서 또 사격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의도는 어떠냐 하는 건데 처음에는 마치 동족한테는 안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까불면 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그 능력과 의도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또 하이퍼소닉 그 미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미사일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격추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그 속도도 빠르고 또 최종 단계에서는 기동도 하는 이러한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전술핵 배치 완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그 삼축 체계라고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그 핵무기를 사용하는 징후를 발견하면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선조치하겠다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만약에 발사가 이루어지면 중간에 격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대량 보복을 통해서 비록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폭탄들이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위력을 갖는 그러한 재래식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복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핵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 미국이 북한이 단 한 발의 미사일을 쏘면 82발을 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미국의 의지가 확장 억제, 즉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비추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북한하고 그 핵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남의 나라에 의존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능력을 항상 고도화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작전 보안에 어떤 실질적 위협이 발생한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만 통신 위성, 중계소 정도 하는 그러한 위성을 궤도에 올린 것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정찰 위성을 띄워서 남한을 감시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한에 있는 주요 시설을 표적화함으로써, 그 표적화한다는 것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미사일이나 이런 로켓 같은 데에 재원으로, 데이터로 장입을 해서 그 미사일이나 로켓이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걸 표적화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러시아하고 지금 유럽에서 많은 협조를 이루고 있는데, 러시아에게 병력과 탄약, 또 장비도 일부 갖다 주고 있는데, 이러한 대가로서 러시아로부터 이러한 정찰 위성 기술을 전수받는다든지, 아니면 현재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위성들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도 우리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라서 점점 북한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들이 조만간에 스스로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것도 여러 개 쏘아 올리겠죠. 그렇게 해서 우주로의 그러한 진출을 꾀하고, 그러면은 전장 지역이 이제는 육지와 그 다음에 바다, 그리고 단순히 하늘이 아니라 우주에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북한이 기습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대칭전, 드론, 테러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이런 국지적 위협에 대해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은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북한은 어떤 전면전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내공을 잘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부 단속에 우선 치중을 함과 동시에 선군 정치라고 요새는 뭐 그렇게 많이 얘기는 안 하지만, 역시 군사력을 최우선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을 키워서 어느 정도 힘이 쌓이고 나면 그와 동시에 남한을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포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논리로 공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장된 평화 공세를 통해서 우리 남한이 경계심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산이 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또 철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런 여건이 마련되고 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지금 서해 지역, 연평도하고 백령도 지역의 우리 섬들에 대해서 그들이 영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할까봐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바다술이라는 미사일을 지금 시험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상당히 돼서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되고 나면 아군 해군들이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지키고 있는데,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직접적인 도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고 오판을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남북 간 통신선 완전 차단 및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 실제로 도발 전조로 볼 수 있는 군 내부 징후는 어떻게 감지되고 평가됩니까? 지금 통신선이 차단된 지는 꽤 오래됐고, 남북 간 군사 합의도 파기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정부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현재는 비록 아직까지 진전은 없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는 대답조차도 안 하던가, 아니면 대답을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상대를 안 하겠다,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주고, 북한에게 현재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경제 제재도 전부 다 풀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로서는 양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북한하고는 평화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양보해 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비핵화 원칙 이것을 만약에 깨야 된다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야 우리도 그걸 깨는 것이지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남북 간 통신선을 재개하고 뭐 남북 군사 합의 같은 거를 다시 재개한다고 해서 그 대가로 북한의 핵무장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경제제재를 전면 풀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감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연합훈련은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전쟁 연습이라 규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미 연합 연습은 우리가 그 참모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여기에 실제 연습이라 그래서 일부 병력이 기동하는 연습, 상륙 작전도 하고 그다음에 보급 작전도 하고 그다음에 항공기들이 그 공중 작전도 하고 일부 실제 연습을 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참모 연습입니다. 참모 연습. 참모 연습이라는 거는 지휘관과 참모들이 자기네들이 지도를 놓고 거기서 작전 계획을 연습해 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1년이면 우리는 많은 지휘관과 참모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해야 이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자기가 그동안 읽은 계획이라든지 자기가 전시해야 될 업무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습이 작전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숙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 연습이다, 아니다. 이렇게 꼭 규정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전쟁 연습이라는 말에 정의를 뭐라고 놓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연습을 남을 침공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는 이러한 연습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하는 것은 이 공산국가들, 북한, 1950년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허락을 받고 그런 침공을 한 것이죠.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하면서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이러한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평화를 유지하고 만약에 적이 먼저 공격하면 그때 어떻게 방어를 할 건가? 그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다시 안정을 회복할 건가? 이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또는 그런 연합 연습을 전쟁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마치 그게 적을 침략하는 그런 연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왜곡된 그런 생각이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군인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직장에 가서 자기가 전시에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숙달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군인들 공부의 기회입니다.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이런 연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 같은 체제, 즉 본인들의 체제 자체에 허점이 많은 체제에서는 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네 인민들한테 우리가 현재 고생하는 것은 저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거는 저 미국 사람들 또 남한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해서 우리를 적으로 만들어야만이 지금 북한 내부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3대 세습을 했고 자유도 없고 그나마 자유도 없지만 먹고 사는 것도 지금 형편없고 정말 그 못 사는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체제의 모순을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 탓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남한에 있는 그 보수라든지 또 주한미군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적이 있어야 지금 현재 고생하는 인민들에게 정당화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거짓말이 지금 80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북한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너무 못 살아서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또 그래야만이 정당화되니까 우리를 이제 그렇게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그쪽 리더십들도 남한이 자기네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엉뚱한 판단을 하는 그런 날이 올까봐 우리가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북한 도발 속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매일같이 걱정하고 사는 것은 저로서도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또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자기의 꿈을 달성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항상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집단은 바로 군인 집단이죠. 이 군인 집단은 항상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겠죠.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부대도 그 인화 단결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리더십도 발휘해서 솔선수범도 하고 할 텐데 만에 하나 군인들이 전쟁 안 날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 훈련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거는 위험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 자기가 보직해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다가 우리 군인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완이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인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개개인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을 걱정하기 싫으면 군인들이 자기가 전쟁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줘야 군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해주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서 정말 아까운 생명을 잃었을 때 그때 많은 국민들은 그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군 지휘관들을 전부 다 보직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위주로 군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 절실한 때가 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 세계 몇 위권에 든다고 보시나요? 제가 전직 군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몇이다라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요. 다만 평균적인 그런 국가들보다는 그래도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러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상대인 북한도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가난한 나라지만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지금 병사인 경우에 평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북한은 100원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그렇다고 그래서 북한이 그 전투를 못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어떤 나라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 비교했을 때 한국군의 진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한다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젊은이들이 그동안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러한 의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점으로 제가 보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이완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현재 초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은 기관들에 거기에 우리가 현재 학교의 어떤 뭐 규율이라든지 또는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강하다고 보시면 군대도 강한 거고요.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군대는 문제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그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가 군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군에 임했습니다. 군인이 됐으니까
내가 참을 건 참고 견딜 건 견뎌야지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또 군대에 문턱도 안 가보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가산점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강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총도 쏘고 행군도 하고 좌양좌 우양우도 하는 그런 교련 훈련을 받고 있고요. 또 어찌됐건 군대가 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겉 알맹이는 그럴싸하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세뇌를 잘 시켜놔가지고 북한 군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포로가 안 되잖아요. 자폭을 하는데 자폭할 때 하느님을 찾거나 어머니를 찾는 게 아니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하고 자폭을 합니다. 수류탄을 까가지고 여기다 대고 죽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 다시 그 보통 국가가 되겠다고 그래서 군대를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자위대를 군대처럼 만들겠다고 지금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위대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남성들의 대부분이 총을 쏠 줄 알아요. 근데 일본은 남성들 중에 총을 만져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강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일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걸까요? AI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AI가 자기가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은 통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AI가 어느 표적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타격한다 이런 거는 할지 모르지만 타격하냐 마냐는 사람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우리 자유세계에서의 기본 공식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소위 말하는 킬러 로봇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AI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뭘 만들어내면 좋게 쓸 수 있고 나쁘게 쓸 수 있는데 AI가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전쟁의 판도를 바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투원이 하던 위험한 것을 로봇이나 드론 또 AI를 이용한 그러한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사람 수가 줄어든다? 이것은 꼭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AI를 프로그램도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정비도 하고 기름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원의 숫자는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국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의가 좀 틀려질지 모르지만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군대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가 필요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적 군사력에서 질적 군사력으로 전환하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우선 우리가 AI가 또는 로봇 드론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 무기를 무기화하는 거 이런 것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있습니다. 규제도 있고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나 규제를 한번 잘 보고 새로운 시대에 이게 맞는가 해서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잘 마련해 둬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너무 확 풀어놓지 않는 이러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짧게는 1년, 길어봤자 2년밖에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차관이나 또는 군대의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은 1, 2년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각을 바꾸고 규제를 재검토하고 특히 결정권자들의 임기를 늘려서 하나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군이 KF-21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우리 KF-21이 현재까지 온 것은 대단한 성취입니다. 이렇게 빨리 또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갖다가 만들 수 있을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우리 KF-21이 외국에 수출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KF-21이 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 전투기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KF-21이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배반 여건, 전투기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의 조합이라든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전장 환경에 잘 판단을 해서 그러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지 못하면 이 이상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 KAMD 대량 응징 보복은 현실적인 억지력으로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억지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억지력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현재 성공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옛날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 보고 결국은 한국의 대북 방어 능력은 한국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면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대략 한 2배 이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2배 이상 올린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배 이상 올린다고 해서 비행기를 더 사고 배를 더 사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보고요. 2배 더 올린다고 하면 탄약 더 사고 보급 물자 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투원들에게 좀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더 올려주고 특히 초급 간부들의 수당을 정상화시켜서 병사들의 월급이 향상되는 것에 따른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를 좀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 위험한 훈련들이 많은데 그러한 위험한 훈련을 할 때 위험 부담이 좀 적도록 시뮬레이터라든지 또 모의기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충분히 예행 연습한 다음에 실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훈련하는 것 자체도 지금은 기초군사훈련 5주밖에 안 하는데 저는 한 3개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병사를 거듭나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병사가 돼서 부대로 가고 그 3개월 동안에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사회로 나가야죠. 사회로 돌아갔을 때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야, 넌 왜 군대에서 쫓겨났냐? 이런 질문을 해야지. 야, 넌 좋겠다. 군대 안 가서.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군대를 안 가면 부끄러운 사회입니까? 아니면 부러운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들이 빨리 이런 사회 현상이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억제력이 단순히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